그날 밤 서울의 야경은 여느 때처럼 아름답지 않았다. 짙은 안개가 내려앉은 한강변, 강물 속으로 가라앉은 차 한 대가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한 남자가 영원한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훨씬 더 어두운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슬픔에 잠겨 오열하던 아내의 눈물 뒤에는 내연남과 함께 냉혹하게 계획된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사랑이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누가 처음 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계획하기 시작했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애정과 증오의 경계에선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다. 매 순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밀의 층이 벗겨질 테니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란다. 만약 이런 실화 바탕의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 당신은 때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가? 일부 고요한 아침의 균열. 2023년 5월 20일 아침 서울 외곽 하남시의 공기는 서늘하고 축축했다. 아직 햇살이 한강 위를 감싼 옅은 안개를 완전히 뚫지 못한 시간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새벽 소음 사이로 잔잔한 물소리와 부드러운 바람 소리가 간간히 섞여들었다. 매일 아침처럼 65세의 김 노인은 강둑을 따라 난 좁은 산책로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몇 년째 해온 그의 일과였다. 그에게 이 강변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그의 영혼의 일부와도 같았다. 평온하고 소박하며 과거의 추억으로 가득한 곳. 하지만 그날 아침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물 한 개 사이로 이상한 물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강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떠있는 어둡고 큰 덩어리.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했었다. 나무 토막인가?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해가 안개를 뚫고 솟아오르자 금속 표면에서 반사된 빛이 그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나무가 아니었다. 자동차의 지붕이었다. 김 노인은 망설일 틈도 없이 비틀거리며 마을 쪽으로 달려가 몇몇 젊은이들을 부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남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도착했고 구조팀과 견인차가 뒤를 이었다. 수백 명의 주민이 강둑에 모여들어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로 현장을 지켜봤다. 마침내 차가 육지로 끌어올려졌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다. 흙탕물이 마른 잎사귀, 강이 이끼와 함께 차 안에서 쏟아져 나왔다. 아침 햇살 아래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앞 유리는 온전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안전벨트를 맨 채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몸은 굳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푸르렀지만 그의 자세는 너무나 단정했다. 두 손은 여전히 핸들을 잡고 있었고 머리는 마치 잠든 것처럼 숙여져 있었다. 저항하거나 빠져나가려 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새소리마저 사라진 듯한 정적 속에서 차가운 기운만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경찰관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강물과 금속이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한 경찰관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단순 사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찰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바로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의 최경환 경정이었다. 그는 큰 사건들을 해결해온 베테랑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최 경정은 주변을 살폈다. 강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다. 그는 쪼그리고 앉아 도로 표면을 샅샅이 훑었다. 브레이크 자국도 타이어가 미끄러진 흔적도 깨진 유리나 램프 조각도 없었다. 도로 표면은 깨끗했다. 사고 현장치고는 너무나도 깨끗했다. 최경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차는 너무 부드럽게 물속으로 들어갔어.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너무 부드러워. 마치 누군가 의도한 것처럼. 몇몇 경찰관들은 감히 대꾸하지 못하고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최경정은 다시 차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여전히 안전벨트에 묶인 피해자의 얼굴을 응시했다.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고요함 속에 차갑고 섬뜩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최경정은 속으로 물었다. 왜 그는 빠져나오려 하지 않았을까? 왜 공포에 질린 흔적이 조금 더 없는 거지? 몇 분 후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다. 그의 이름은 박민준, 나이 40세. 서울에서 꽤 유명한 건설회사 대한건설의 대표였다. 성공한 사업가, 친절한 사람, 행복한 가정을 꾸린 가장, 적어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그날 아침 고요한 한강변에서 그 완벽함은 무너져 내렸다. 최경환 경정은 여전히 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는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한강의 짙은 안개 뒤에 어두운 비밀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2부, 거짓 눈물 뒤에 숨은 진실. 그날 오후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 흙냄새와 저녁밥 짓는 냄새를 실어날랐다. 하남경찰서 뒷뜰에는 아침에 한강에서 건져 올린 검은색 차가 여전히 젖은 채 서 있었다. 최경환 경정은 그 차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좌석의 위치, 여전히 채워져 있는 안전벨트, 피해자의 손목시계는 새벽 1시 4분 2초에 멈춰 있었다. 차가 물에 빠진 시간이군.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 일부러 준비한 것처럼 너무나 정돈되어 있었다. 최경정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정적을 깼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다급하게 달려오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큰 선글라스가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오후의 고요함을 갈랐다. 민준 씨, 여보, 세상에 왜 이렇게 빨리 가버렸어요? 그녀는 바로 고 박민준 대표의 아내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들것에 누워있는 남편의 시신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통하게 떨렸고 그 모습을 본 몇몇 주민들은 안타까움에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시신 옆에 서 있던 최경정은 다른 무언가를 목격했다. 이서연의 울음소리는 매우 컸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검은 선글라스 뒤에 그녀의 눈은 건조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간간히 경찰관들 쪽으로 곁눈질하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듯했다. 슬픔에 잠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최경정은 천천히 다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연 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저희는 박 대표님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부검을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변했다. 부검이라뇨? 모든 게 명백하잖아요. 차가 강에 빠진 사고잖아요. 최경정은 침착하게 그녀를 응시했다. 도로에 브레이크 자국이 없었습니다, 부인. 그리고 고인의 자세는 사고로 보기에는 너무나 단정했습니다. 이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상한 혐의를 씌우지 마세요. 남편이 방금 세상을 떠났어요. 저희를 존중해 주세요. 남편의 몸에 칼을 대는 건 절대 허락할 수 없어요. 그녀는 박민준의 시신을 끌어안고 비명을 질렀고 경찰서 마당의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몇몇 주민들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최경정은 멀리서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나치게 큰 울음소리는 종종 더 큰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법이지. 그는 생각했다. 2023년 5월 20일 밤 서울지방경찰청은 한산했다. 최경정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메모와 사진으로 가득 찬 화이트보드가 있었다. 보드 중앙에는 박민준의 사진이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에 최경정은 붉은색 마커로 썼다. 아내 부검 거부, 이유는 불합리함.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이 그의 지친 얼굴을 비췄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녀가 부검을 거부할 이유가 뭘까?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다음 날 아침 최경정은 팀원 2명과 함께 박민준의 부모님이 사는 경기도의 한적한 주택가를 찾았다. 소박한 집은 향과 국화꽃 냄새로 가득했다. 거실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박민준과 이서연의 결혼 사진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최경정은 인사를 건네고 애도를 표한 뒤 부검이 필요한 이유를 차분히 설명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장에는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서연이가 거부했지요? 최경정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 애가 뭘 숨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민준이는 절대 부주의한 아이가 아니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면 저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흐느낌 사이로 말했다. 우리 아들은 밤늦게 나가는 일이 없었어요, 형사님. 그렇게 갑자기 물에 빠졌을 리가 없어요. 제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주세요. 최경정은 부검 동의서를 내밀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부탁합니다, 최경정님. 진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그날 오후 박민준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다. 차가운 부검실, 하얀 조명이 수술도구에 반사되었다. 베테랑 법의학자인 윤태석 박사가 신중하게 팀을 이끌었다. 복도 밖에서 최경정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그의 심장은 시간을 재는 것처럼 천천히 뛰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윤 박사가 나왔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최경정님,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경정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뭡니까, 박사님? 피해자의 위에서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나왔습니다. 닭볶음탕과 한약재 성분이었죠. 그런데 혈액에서 매우 높은 수치의 페노바르비탈이 검출되었습니다. 페노바르비탈, 최경정이 천천히 반복했다. 강력한 진정제 말이군요. 맞습니다. 윤 박사가 답했다. 고용량으로 투여하면 몇 분 안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용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죠. 최경정은 침묵에 잠겼다. 그의 기억은 박민준의 마지막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작은 조각들이 맞춰지며 큰 그림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한약, 이서연도. 그렇다면 약이 섞인 무언가를 먹었다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 박사가 말했다. 그리고 그의 폐는 한강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즉, 차가 물에 빠졌을 때 그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긴 침묵이 병원 복도를 감쌌다. 최경정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솟구쳤다. 누군가 그 남자를 잠들게 한 뒤 산채로 물에 빠뜨린 것이다. 병원을 나설 때 서울의 저녁 햇살은 황금빛이었다. 최경정은 남쪽, 아침에 그토록 평화로워 보였던 강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서연,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은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아니야. 당신은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어. 3부 감시망과 드러나는 관계. 부검 결과가 발표된 지 며칠 후 서울의 부촌인 평창동에 위치한 박민준의 집은 겉보기에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문 밖의 조화는 시들기 시작했고 대문에 걸려있던 검은 리본도 조용히 제거되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정에게 그 평온은 가면일 뿐이었다. 그는 저 웅장한 집의 벽 뒤에 전혀 평온하지 않은 누군가가 숨어 있다고 확신했다. 그날 아침부터 서울경찰청 강력계의 소규모 팀은 이서연에 대한 비밀 감시에 들어갔다. 2명의 팀원이 길 건너편에 주차된 짙은 회색 차 안에서 작은 카메라와 기록 장비를 이용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최경정은 이서연을 바로 추궁하는 대신 그녀의 움직임을 조용히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저런 부류의 여자는 오래 위장할 수 없어. 그는 조수인 김경사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저 그녀의 가면이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 처음 3일 동안 이서연은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조문을 온 친척이나 남편의 직장 동료들을 맞이할 뿐이었다. 주변 이웃들은 창문을 통해 그녀가 온통 검은 옷을 입고 슬픔에 잠긴 얼굴로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한 이웃 아주머니는 전기 수리공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상해요, 형사님. 사건 전날 밤에 그 집 부엌에서 아주 진한 한약 냄새가 났어요. 평소에 이서연 씨는 직접 한약을 다리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큰 선글라스를 끼고 택시를 타고 나가더라고요. 남편 줄 꽃을 사러 간다고 했대요. 이 작은 증언은 최경정에게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이 되었다. 그는 수사에서 사소한 것들이 종종 인간의 말보다 더 정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이서연은 집 밖으로 더 자주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슈퍼마켓에 가거나 강남의 한 고급 스파에 들렀다. 스파 원장은 그녀를 잘 알고 있었다. 2년 전부터 저희 가게에 왔어요. 원장은 최경정이 비밀리에 찾아왔을 때 이야기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혼자 자주 왔어요. 얼굴이 어둡고 가끔 스파 앞 작은 카페에 오래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곤 했죠. 최경정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게 앞에 작은 CCTV 영상을 요청했다. 영상 속에서 이서연은 휴대폰으로 문자를 받으며 여러 번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장례식장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미소였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었다. 서로 다른 날짜의 두 영상에서 이서연이 카페를 나간 직후 한 남자가 카페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짓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5월 26일 오후 4시 감시는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흰 셔츠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개인 차량을 운전해 집을 나섰다. 그녀는 강남의 한 백화점으로 향했다. 최경정의 팀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그녀를 미행했다. 백화점 안에서 그녀는 여유롭게 쇼핑카트를 밀며 생활용품 코너로 향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그러나 매장 뒤편 통로에서 한 남자가 이서연의 카트와 부딪혔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정중하게 말했다. 이서연은 옅은 미소만 지었지만 감시 카메라는 두 사람의 손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다. 마치 무언가가 오고 간 것처럼 그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 남자의 사진을 확대한 최경정은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았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몇 시간 후 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원이 확인되었다.
이름은 김진우, 39세, 마케팅 부장, 주소는 서울 서초구.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김진우가 이서연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점이었다. 최경정은 무언가 가슴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한약 냄새, 카페에서의 희미한 미소, 백화점에서의 짧은 만남. 모든 작은 조각들이 갑자기 하나의 직선으로 이어져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비밀스러운 관계. 그날 밤 최경정은 팀을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화이트보드에 그는 두 개의 원을, 그리고 하나에는 이서연, 다른 하나에는 김진우라고 썼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굵은 선을 그었다. 아마도 이게 모든 것의 열쇠인 것 같군. 최경정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박민준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배신, 오래된 사랑, 그리고 아마도 탐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세. 김경사가 덧붙였다. 두 사람의 SNS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은 없었지만 게시물 업로드 시간이 자주 겹쳤습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시간 배경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최경정은 화이트보드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들은 영화에서 배운 모양이지만 현실은 항상 흔적을 남긴다는 걸 잊었군. 다음 며칠 동안 이서연과 김진우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러워 보였다. 그들은 한적한 곳에서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휴대폰 데이터는 의심스러운 패턴을 보여주었다. 박민준이 지방으로 출장을 갈 때마다 이서연과 김진우의 GPS 신호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근처에서 자주 나타났다. 최경정은 두 명의 팀원을 서비스 기사로 위장시켜 그 오피스텔로 보냈다. 그곳의 보안 직원은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네, 이서연 씨와 닮은 여자가 밤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문 로비가 아니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왔어요. 사생활을 지키고 싶은 방문객들은 보통 그쪽을 이용하죠. 이진술은 이서연과 김진우가 몇 달 동안 관계를 숨겨왔으며 무언가를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왔다는 의심을 더욱 굳혔다. 5월 28일 밤 서울에는 가는 비가 내렸다. 최경정은 김경사와 함께 이서연의 집 건너편 차 안에서 잠복하고 있었다. 멀리서 보이는 큰 집은 조용했지만 거실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시계는 9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다. 갑자기 최경정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김진우를 미행하던 팀이 보낸 메시지였다. 타겟 작은 가방을 들고 오피스텔에서 나와 평창동 방향으로 이동 중. 최경정은 몸을 바로 세웠다. 이서연의 집으로 가는군. 그는 재빨리 말했다. 감시 차량이 시동을 걸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다. 한적한 도로에는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노랗게 반사되고 있었다. 밤 9시 45분경 김진우는 평창동 사거리에서 멀지 않은 작은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다. 그는 차 안에서 기다렸다. 15분 후 이서연의 차가 천천히 지나가며 가게 앞에 잠시 멈췄다. 그녀의 차 헤드라이트가 2번 깜박였다. 미리 약속된 신호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대화하지 않았지만 최경정팀의 감시 카메라는 이서연이 김진우의 차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옅게 미소 짓는 짧은 순간을 포착했다. 그 시선은 남편을 잃은 미망인의 슬픔이 아니었다. 계획을 실행 중인 한 여인의 눈빛이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최경정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이서연의 부드러운 얼굴 뒤에서 그는 그날 밤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를 품고 있는 차가운 그림자를 보았다. 다음날 아침 최경정은 사이버 수사팀으로부터 추가 보고를 받았다. 통화 및 메시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서연과 김진우의 두 휴대폰 번호는 지난 3개월간 엄청난 통신량을 보였다. 특히 박민준이 출장 중일 때는 하루에 20번 이상 통화한 날도 있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박민준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부터 그들의 통신이 갑자기 급격히 줄었다는 것이다. 단 몇 개의 짧은 메시지만 오갔을 뿐 그 후로는 침묵이었다. 최경정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이 통화를 멈춘 이유는 그 밤에 이미 같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이지. 오후가 되자 최경정은 다시 한강변에 섰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강물은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그는 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맨 채 평온하게 앉아있던 박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제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수면제가 섞인 음식, 브레이크 자국 없는 차, 연기하는 아내,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과거의 남자.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흙과 젖은 잎사귀 냄새를 실어왔다. 최경정은 천천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영원히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어. 물은 언젠가 그 본래의 그림자를 비추기 마련이니까. 사부, 디지털 증거와 독의 흔적. 그날 아침 밤새 내린 비로 서울의 공기는 축축했다.
최경환 경정이 서울지방경찰청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와 식은 커피잔들 사이에 사이버팀이 막 복구를 마친 이서연과 김진우의 통신 데이터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이제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이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수천 개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가 화면에 펼쳐졌다. 그러나 최경정에게 모든 숫자는 이야기의 조각이었다. 그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다.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밤 9시에서 12시 사이에 이서연과 김진우는 항상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박민준이 사망하기 전날 밤인 5월 19일 단 한 통의 전화도 단 하나의 메시지도 없었다. 오히려 요란하게 소리치는 침묵이었다. 그는 두 사람의 휴대폰 위치 데이터를 확대했다. GPS 신호는 두 사람 모두 같은 지역 바로 평창동에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있었어. 최경정은 속삭였다. 옆에 앉아있던 김 경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그들은 더 이상 애정 섞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숨을 참고 있는 사람들처럼 짧은 문장뿐이었습니다. 최경정은 이서연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5월 19일 오후 6시 43분에 발송된 메시지였다. 한약 준비됐어. 이제부터는 당신에게 달렸어. 답장은 없었다. 2시간 후 김진우의 휴대폰 신호는 이서연의 집과 같은 지역으로 이동했다. 최경정은 잠시 눈을 감고 그날 밤의 분위기를 상상했다. 그릇에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 진한 한약 냄새, 그리고 자신이 죽음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약을 삼키는 한 남자. 오후에 최경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윤태석 법의학 박사를 만났다. 조용한 실험실, 하얀 형광 등 불빛이 금속벽에 반사되었다.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윤 박사가 보고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피해자에 의해서 페노바르비탈 가루 잔여물이 발견되었는데 완전히 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약이 의료용이 아니라 수동으로 혼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준비했다는 거군요. 최경정이 낮게 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처방 없이는 살 수 없는 약입니다. 지난 2주간 이 약을 판매한 약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경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찾아내시오. 모든 약에는 흔적이 남는 법이니까. 그날 밤 경찰청의 좁은 회의실에서 최경정은 팀원들에게 중간 결과를 브리핑했다. 화이트보드에 그는 크게 디지털 증거와 약물 구매처라고 썼다. 김 경사가 현장 수사팀의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다. 비슷한 처방전으로 페노바르비탈을 판매한 약국이 3곳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5월 17일에 한 여성이 찾아왔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오른손에 큰 반지를 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서연의 사진에 나온 반지와 동일합니다. 최경정은 메모를 응시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박민준이 사망하기 이틀 전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군. 그는 이 패턴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최경정은 다음 단계를 고심했다. 그는 이서연이 수사의 강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너무 빨리 접근하면 그녀는 모든 흔적을 닫아버릴 것이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 그는 생각했다. 결국 그는 행정적인 이유를 대며 직접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사복을 입은 팀원 2명을 동행했다. 이서연의 집은 작은 길가에 웅장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옅은 미소로 그들을 맞았지만 눈동자는 최경정의 모든 움직임을 평가하듯 빠르게 움직였다. 또 무슨 일이시죠, 형사님? 모든 게 끝난 거 아니었나요? 최경정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단지 몇 가지 보충 진술을 받으려는 겁니다. 부인,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제스민 향기가 나는 깔끔한 거실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따뜻한 차가 담긴 찻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이서연은 목소리의 떨림을 억누르려 애쓰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최경정은 다른 것을 주목했다. 방구석에 놓인 유리꽃병. 그 바닥 부분에 희미한 갈색 얼룩이 보였다. 아, 아름다운 꽃병이군요. 그가 가볍게 말했다. 누구에게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건 남편의 친구가 준 거예요. 이서연이 황급히 대답하며 손으로 꽃병 윗부분을 가렸다. 그 작은 움직임은 최경정의 머릿속에 경보를 울리기에 충분했다. 그는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 집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기록했다. 그날 밤 최경정은 추가적인 법의학적 조사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틀 후 이서연이 외출한 사이 법의학팀이 공식 영장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다. 그들은 꽃병 바닥에서 액체 샘플을 채취했다. 실험실 결과 박민준의 몸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검출되었다. 독의 흔적은 이제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서연이 매일 슬픔에 잠긴 미망인 연기를 하던 것일에 놓여 있는 명백한 현실이었다. 한편 김진우에 대한 수사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오피스텔 CCTV에는 박민준이 사망한 다음 날 그가 작은 상자를 공동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찍혔다. 팀은 쓰레기 처리장에서 그 상자를 찾아냈다. 라벨에는 강남의 약국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아직 약 포장 비닐이 남아 있었고 거기서 채취한 지문은 나중에 김진우의 것과 일치했다. 최경정이 그 보고를 받았을 때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고 바람은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다. 모든 조각들이 이제 연결되었다. 독이 든 한약, 꽃병, 강남의 약국, 그리고 흔적을 지우려 한 김진우. 그는 수사실 화이트보드에 크게 세 이름을 썼다. 박민준, 이서연, 김진우. 이서연과 김진우 사이에 그는 굵은 선을 긋고 그 아래 한 문장을 썼다. 동기, 오래된 사랑, 탐욕, 자유. 그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상상 속에서 그는 차 유리 뒤에 있던 박민준의 평온한 얼굴과 이제 자신들의 거짓말 속에 갇혀 사는 두 인간의 모습을 다시 보았다. 하지만 최경정은 진실은 단지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들의 가면이 완전히 갈라지는 순간이 필요했다. 그날 밤 서울에는 다시 비가 내렸다. 젖은 도로가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였다. 최경정은 감시 차량 안에서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죄는 항상 소리치지 않는다. 때로는 그저 침묵 속에 숨어 들릴 때를 기다릴 뿐이다. 오브, 거울 게임. 그날 밤 비는 세차게 쏟아졌다. 젖은 도로는 유리 조각처럼 가로등 불빛을 반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실, 최경환 경정은 사진과 붉은 선, 작은 메모로 가득 찬 화이트보드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모든 증거는 이제 이서연과 김진우를 법정에 세우기에 충분히 강력했다. 하지만 최경정은 증거가 항상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단순히 서류상으로 이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이 압박이나 강요 없이 오직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죄책감만으로 진실을 말하게 하고 싶었다. 김 경사가 두꺼운 갈색 서류철 2개를 들고 들어왔다. 경정님, 모든 법의학적 결과가 완료되었습니다. 약 상자에서 나온 김진우의 지문, 꽃병의 독극물 잔여물, 그리고 두 사람의 디지털 통신 기록이 박민준의 사망 시간과 일치합니다. 그가 보고했다. 최경정은 서류를 잠시 응시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김 경사.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 하나 남아있지.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얼굴 말이야. 그날 밤 최경정은 화이트보드에 두 단어를 썼다. 거울 게임. 그의 아이디어는 간단하지만 위험했다. 그는 두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만들어 두려움이 그들의 위선을 깨뜨리게 하고 싶었다. 수사의 세계에서 진실은 종종 질문을 받을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도록 강요받을 때 드러나는 법이었다. 이틀 후 그는 남편의 생명보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유로 이서연을 경찰서로 불렀다. 이서연은 소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화장은 깔끔했다. 그녀는 출구를 찾는 사람처럼 눈을 계속 좌우로 굴리면서도 침착해 보이려 애썼다. 최경정은 정중하게 그녀를 맞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서연 씨. 저희가 확인해야 할 사소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아직도 남편의 죽음에 관한 건가요?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경정이 대답했다. 단지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보고서를 마무리하려는 것뿐입니다. 이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옅게 미소 지었다. 아, 알겠습니다. 저도 모든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최경정은 그녀를 깊이 응시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인.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남겨진 그림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조사실에 큰 화면을 켰다. 사건 당일 밤에 CCTV 영상이 나타났다. 박민준의 검은색 차가 새벽 1시 32분에 집을 빠져나오는 모습이었다. 이서연은 화면을 응시했고 그녀의 얼굴은 서서히 창백해졌다. 저건 제 남편 차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떨렸다. 최경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운전한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서연은 긴장한 듯 작게 웃었다. 잘못 보셨을 거예요, 형사님. 남편은 항상 직접 운전했어요. 최경정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저희에겐 더 선명한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긴 머리를 하고 오른손에 금팔찌를 한 사람이 보입니다. 정적이 방을 가득 채웠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들렸다.
이서연은 고개를 숙였고 손가락으로 가방을 꽉 쥐었다. 최경정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이 질문보다 더 날카롭다는 것을 알았다. 몇 초가 한 세기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이서연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제가 지금 대답해야 하나요? 최경정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아니요, 부인.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은 스스로 대답하고 싶어질 겁니다. 이서연이 떠난 후 최경정은 복도에 서서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두려움의 씨앗이 이미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김진우에게로 넘어갈 차례였다. 다음 날 김진우는 다른 이유로 소환되었다. 고 박민중과 관련되었던 회사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라는 명목이었다. 그는 하늘색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채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제가 왜 불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사님. 저는 그냥 그 가족의 오랜 친구일 뿐입니다. 그가 말했다. 최경정은 옅게 미소 지었다. 오랜 친구라 흥미롭군요. 저희 데이터에 따르면 당신과 이서연 씨의 휴대폰 신호가 자주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요. 김진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서울은 좁지 않습니까, 형사님? 신호가 근접할 수도 있죠. 최경정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러 CCTV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김진우가 비닐봉지를 든 채 약국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김진우는 침묵했다. 그의 목이 뻣뻣해지고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최경정은 그의 모든 작은 움직임을 관찰했지만 더 이상 압박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응시했다. 마침내 김진우는 침을 삼키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제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샀을 뿐입니다. 최경정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페노바르비탈은 보통 수면제가 아니죠. 당신도 알고 있을 텐데요. 조사는 자백 없이 끝났지만 최경정은 불안의 씨앗이 죄를 지은 두 마음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감시팀의 보고에 따르면 이서연은 집 베란다에서 2시간 동안 울었고 김진우는 오피스텔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 비밀에 묶인 두 불안한 영혼이 썩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사흘 후 최경정은 거울게임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섰다. 그는 두 사람을 같은 날 소환했지만 서로 다른 두 방에 배치했다. 그들은 분리된 벽 넘어가단지 양방향 거울이고 그곳에서 최경정이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정확히 오전 9시 이서연이 먼저 도착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떨며 앉아 있었다. 15분 후 김진우가 옆방으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안기를 거부했다. 최경정은 2명의 젊은 수사관에게 신호를 보냈고 게임이 시작되었다. 이서연의 방에서 한 여성 수사관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서연 씨, 저희는 김진우 씨로부터 자백을 받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당신이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연은 충격을 받은 듯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를 강요한 건 그 사람이었어요. 한편 옆방에서는 남성 수사관이 김진우에게 무미건조한 톤으로 말했다. 이서연 씨가 자백했습니다. 모든 아이디어가 당신에게서 나왔다고 하더군요. 김진우는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거짓말! 그건 그녀 혼자만의 계획이었어. 최경정은 검은 유리 뒤에서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다. 그는 그들 사이의 벽이 단지 콘크리트가 아니라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죄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았다. 3시간이 지난 후 두 방은 조용해졌다. 이서연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고 김진우는 땀에 젖은 얼굴로 기진맥진하여 앉아 있었다. 최경정은 먼저 이서연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책상 위에 3장의 사진을 놓았다. 꽃병 사진, 법의학 보고서,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에 담긴 마지막 메시지, 사본. 이 모든 것들은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침묵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솔직하게 말한다면 아마도 후회를 위한 작은 공간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서연은 그 사진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물이 보고서 용지 위로 천천히 떨어졌다. 저는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는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최경정은 그 여인의 얼굴을 분노가 아닌 깊은 피로감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혐오가 뒤섞인 씁쓸한 감정이 일었다. 그는 방을 나와 흰 형광등이 비추는 긴 복도에 섰다. 옆방에서는 김진우가 여전히 바닥을 응시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최경정은 유리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서로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제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승리감 때문이 아니라 드러난 모든 진실은 항상 상실과 함께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거웠다. 그날 밤 비가 그쳤다. 서울은 고요했다.
최경정은 사무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거울 게임은 끝났다. 하지만 그 잔상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6부 후회의 고백. 그날 오후 서울의 하늘은 은회색이었다. 조사가 진행되던 방이 조용해지자 이서연은 부은 눈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아침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녀 앞에는 최경환 경정이 말없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식은 커피 향기만이 감돌았다. 마침내 이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듯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형사님.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최경정은 차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저와 민준 씨는 10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때 저는 명동의 작은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죠. 민준 씨는 단골 손님으로 왔어요. 예의 바르고 미소가 따뜻했죠. 그 사람은 저에게 안정감을 줬어요. 그와 함께 사는 동안 부족한 건 없었어요. 집은 컸고 차는 2년마다 새 것으로 바뀌었고 해외여행도 다녔죠.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 저는 외로웠어요. 민준 씨는 너무 바빴고 너무 완벽주의자였어요. 집은 아름다운 호텔 같았지만 차가웠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삼켰다.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노력할수록 제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았어요. 최경정은 말을 끊지 않았다. 그는 진실이, 때로는 질문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이서연은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2년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진우 씨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제 첫사랑이었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지만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그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고 텅 비어 있었어요. 진우 씨는 젊은 시절의 추억을 가져다 주었죠. 그의 말투, 미소, 모든 것이 삶이 가볍게 느껴졌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에는 그냥 짧은 문자, 그 다음엔 전화, 그리고 오후에 커피. 그와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민준 씨는 거의 집에 없었고 집에 있을 때도 그의 생각은 늘 회사에 있었죠. 진우 씨는 제 말을 들어줬어요. 제가 언제 슬픈지 언제 위로가 필요한지 알았죠. 제가 바보였어요. 저는 그냥 대화 상대를 찾는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사랑에 빠져버린 거였어요. 최경정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계속되었습니까? 이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사님. 우리는 조용한 카페나 가끔은 호텔에서 몰래 만나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멈추려고 할 때마다 진우 씨는 항상 우리 님이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왔다고 말했어요. 저는 죄책감과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 사이에서 갇혀버렸죠. 민준 씨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는 저를 완전히 믿었죠. 그 믿음이 오히려 저를 더 깊은 죄 속으로 빠뜨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가 모든 것을 진우 씨에게 털어놓았어요. 이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죠. 하지만 민준 씨는 절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는 평판이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때 진우 씨가 말했어요. 제가 자유로워질 방법이 있다고. 이서연은 말을 멈췄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어요. 그는 민준 씨의 생명보험에 대해 이야기했고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 삶이 얼마나 평온해질지에 대해 말했죠. 저는 화를 내며 거절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그를 떠나려고 하면 우리의 사진들을 민준 씨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형사님. 그날 밤 도망치고 싶었지만 제 발걸음은 민준 씨의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저는 오랫동안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이 답답할 뿐이었죠. 최경정은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누가 처음 독에 대해 언급했습니까? 이서연은 텅 빈 눈으로 벽을 응시했다. 진우 씨였어요. 그는 네가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했어요. 일주일 후 그가 저에게 그 약을 줬어요. 가벼운 신경 안정제라고 위험하지 않다고 했죠. 저는 믿었어요. 믿고 싶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민준 씨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저는 저녁으로 닭볶음탕을 준비했죠. 저는 진우 씨가 준 약을 넣었어요. 조금만 넣었죠. 민준 씨를 잠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식사 후 민준 씨는 몹시 피곤해 보였고 서재 의자에서 잠이 들었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그를 깨우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우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지금 아니면 절대 못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밖으로 나갔고 그는 담벼락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죠.
그는 누가 보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후로는 모든 게 흐릿해요. 이서연은 흐느꼈다. 우리는 민준 씨의 몸을 차 안으로 옮겼어요. 제가 운전했죠. 큰 차를 운전해 본 적 없는 진우 씨 대신에요. 강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차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만 들렸죠. 다리 끝에 차가 멈췄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하지만 진우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것만 끝나면 모든 게 끝나. 넌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차를 밀었어요. 차가 떨어질 때의 물소리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 쿵 하는 소리가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요. 방은 고요했다. 최경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방금 들은 것이 단순한 자백이 아니라 죄와 두려움에 갇힌 한 인간의 초상화라는 것을 알았다. 그 후에 무엇을 느꼈습니까? 최경정이 천천히 물었다. 이서연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자유로워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반대였죠. 매일 밤 마치 차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것처럼 물소리가 들려요. 거울 속에서 민준 씨의 얼굴을 봐요. 소리 없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진우 씨를 볼 때마다 저는 더 이상 사랑을 보지 않아요. 그의 얼굴에 들러붙은 죄의 그림자만 보일 뿐이에요. 최경정은 일어서서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당신이 한 일을 지울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군요. 하지만 아직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세요. 더 이상 숨지 마세요. 이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할게요, 형사님. 제 자신에게조차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고 싶어요. 최경정은 이서연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직은 때로 늦게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덮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그는 진실이 종종 위안을 주는 정의가 아니라 씁쓸한 확신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이서연은 여자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축축한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감방 안에서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교도관의 발소리가 천천히 울렸고 멀리서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다.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를 위해서. 7부 진실의 대면. 밤이 완전히 내리기 전 최경환 경정은 두 번째 조사실로 들어섰다. 천장의 형광등이 차가운 빛을 반사해 김진우의 얼굴을 창백하고 지쳐 보이게 만들었다. 그는 금속 테이블 위에 손이 묶인 채 앉아 있었다. 움푹 들어간 눈,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은 마치 긴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의 앞에는 물컵이 반쯤 비어 있었지만 한참 동안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 최경정은 오랫동안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마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선 뒤에 숨겨진 것까지 평가하려는 듯했다. 오랜만이군, 김진우 씨. 그가 천천히 말했다. 김진우는 흘끗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사님. 제가 설명하는 모든 것이 항상 오해를 받으니까요. 최경정은 팔짱을 꼈다. 오해받는 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의도겠지. 김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최경정은 손에 든 갈색 서류철을 열어 몇 장의 사진과 보고서, 메시지 녹취록을 꺼냈다. 이건 법의학 보고서, 이건 당신과 이서연의 대화 내용, 그리고 이건 사건 당일 밤의 CCTV 영상이야. 그는 모든 것을 말없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김진우는 사진들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전부 조작입니다. 시작한 건 그녀예요. 모든 걸 계획한 것도 그녀라고요. 최경정은 평정을 유지했다. 이서연은 자백했어.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김진우는 석상처럼 굳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경정은 의자에 기댔다. 그녀는 당신이 그 약을 줬고 모든 것을 하도록 압박했다고 말했어. 김진우는 쓴 웃음을 지었다. 물론이겠죠. 그게 바로 이서연이니까. 모든 이야기에서 항상 희생자인 척하죠. 그는 텅 빈 눈으로 벽을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 여자가 저를 그렇게 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최경정은 폭발하는 분노가 종종 진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의 버전을 말해봐. 김진우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그냥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저는 그녀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했고 도와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제가 이용당한 거였어요. 이 모든 것은 그녀가 계획한 겁니다. 그녀는 남편이 언제 집에 오는지 집이 언제 비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도구였을 뿐이라고요. 최경정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도구는 독극물을 사지 않아. 김진우. 도구는 메시지 흔적을 지우지 않아. 당신은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김진우는 붉어진 눈으로 최경정을 노려보았다.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책상을 쳤다.
형사님은 누군가를 자신을 잊을 정도로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그녀는 남편이 폭력적이고 무관심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믿었죠. 저는 단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일어난 후 그녀는 변했어요. 저를 멀리하고 제가 위험하다고 말했죠.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녀는 저를 비난하고 있어요. 최경정은 그를 차분히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도덕적 경계가 없는 사랑은 파멸만을 낳는다는 걸 모르나. 김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말했다. 형사님은 제가 아는 이서연을 몰라요. 그녀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동정받고 싶어서 우는 사람이라고요. 최경정은 그를 쳐다보았다. 좋아,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 그가 신호를 보내자 문이 열리고 이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이고 있었다. 방은 고요했다. 이서연은 서서 김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모든 사랑, 증오, 후회가 하나로 뒤섞였다. 최경정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그들을 번갈아 보았다. 당신들은 한때 서로 사랑했고 그 후 함께 믿음을 줬던 한 남자를 죽였지. 이제 당신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있어. 나는 단지 알고 싶을 뿐이야. 그날 밤 누가 차를 밀었지? 김진우는 날카로운 눈으로 이서연을 가리켰다. 저 여자야. 저 여자가 그 페달을 밟았어. 이서연이 소리쳤다. 아니야, 진우 씨. 당신이 내 손을 끌었잖아. 나는 못한다고 했어. 거짓말. 김진우가 소리쳤다. 너 그때 웃고 있었잖아. 이서연이 울었다. 나는 두려워서 웃은 거야. 진우 씨, 좋아서가 아니라고. 최경정은 두 사람이 논쟁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진실이 항상 평온함이 아니라 공황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몇 분 후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누가 더 능숙하게 거짓말하는지는 필요 없어. 진실은 이미 명백해. 이서연, 당신은 박민준을 위한 마지막 식사를 준비했고 김진우 당신은 독극물을 샀지. 당신들 둘 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똑같이 알고 있었어. 이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했다. 저는 단지 텅 빈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진우는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남편을 죽여서 벗어나?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너는 어차피 나를 떠날 거였잖아, 안 그래? 이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멈추고 싶었을 뿐이야. 김진우는 분노를 참았다. 모든 것을 시작한 건 너야. 최경정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만. 여기엔 승자가 없어. 당신들 둘 다 똑같이 유죄야. 하나의 죄를 가진 두 개의 얼굴일 뿐이지. 최경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그는 그들을 하나씩 쳐다보았다. 당신들은 증오 때문이 아니라 눈먼 사랑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어. 그리고 그런 사랑은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의 형태야. 이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다. 김진우는 바닥을 응시하며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경정은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돌아보았다. 가장 슬픈 게 뭔지 알아? 당신들 둘 다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잃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지. 그는 방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짐을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다. 밖의 복도는 고요했고 두 명의 수감자를 각자의 감방으로 데려가는 교도관의 발소리만 울렸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최경정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비에 잠긴 도시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작은 불빛들이 아직 들여지지 않은 기도처럼 깜빡였다.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 이야기에는 승자가 없다. 단지 다른 사람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인간들만 있을 뿐이다. 8부, 심판의 날.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창백한 잿빛이었다. 공기는 마치 말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참는 것처럼 무거웠다. 법원 앞에는 새벽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산 아래 빽빽이 서서 그 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몇 달간의 수사와 기다림 끝에 오늘은 한때 사랑하고 배신하고 죄에 빠졌던 두 사람, 이서연과 김진우를 위한 심판의 날이었다. 짧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호송차가 건물 앞에 멈췄다. 두 명의 교도관이 문을 열었고 이서연이 먼저 내렸다. 그녀는 평범한 흰색 셔츠에 옅은 회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은 마치 끝없는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녀 뒤로 김진우가 주황색 수의를 입고 내렸다.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언뜻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거기에는 사랑의 잔재가 없었다. 오직 지침과 얼어붙은 후회만이 있었다. 주 법정 안의 공기는 팽팽했다. 재판장인 박선영 판사가 중앙에 앉았고 두 명의 배석 판사가 양옆을 지켰다. 앞줄에는 최경환 경정이 수사팀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시선 뒤에는 너무나 자주 길을 잃은 인간들을 본 자의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가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무거웠다. 피고인 이서연과 김진우는 함께 살고자 하는 욕망과 피해자의 유산을 차지하려는 동기로 피고인 이서연의 법정 남편인 고 박민준에 대한 살인을 공모하고 의도적으로 계획했습니다. 검사의 모든 단어는 마치 공기를 꿰뚫는 못과 같았다. 이서연은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반면 김진우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앞을 똑바로 응시했다. 검사는 계속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무고한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신뢰와 가정의 신성함이라는 가치를 파괴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법의학적 증거, 디지털 대화 내용, 그리고 피고인들의 자백은 형법 제2-150조에 명시된 살인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짙은 안개처럼 다시 정적이 법정을 덮었다. 재판장은 이서연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저는 제 자신을 변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단지 민준 씨의 부모님께, 가족에게, 그리고 저를 믿었던 모든 분께 사죄하고 싶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제 죗값을 치르고 싶습니다. 매일 밤 물소리가, 차가 떨어지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죄책감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젖은 눈으로 재판장을 바라보았다. 저는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저 평온해지고 싶을 뿐입니다. 이서연 옆에 앉아있던 김진우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또 울고 있군요. 항상 무언가를 원할 때는 저렇게 웁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저를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떨렸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판사님. 그것이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제가 싸워 지키려 했던 사랑은 결국 제 자신의 탐욕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함 없는 사랑은 파멸만을 낳을 뿐입니다.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다. 뒷줄에서 억누르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한 노부인이 일어섰다. 박민준의 어머니였다. 그녀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그녀는 앞으로 걸어와 피고인석 가까이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서연아, 나는 한때 너를 내 딸처럼 받아들였다. 우리 민준이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밤낮으로 일했지. 하지만 너는 그 사랑을 도구로 갚았구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증오는 없었다. 오직 깊은 슬픔만이 있었다. 나는 너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지 않을 거다. 나는 단지 네가 알기를 바란다. 배신에서 태어나는 사랑은 없고 다른 사람의 죽음에서 오는 자유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울고 있는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미 내 아들을 잃었다. 너는 네 영혼까지 잃지 말거라. 법정 전체가 고요했다. 재판장조차 잠시 고개를 숙였다. 짧은 법정 논쟁 끝에 재판장이 망치를 3번 두드렸다. 모든 증거와 증인 진술을 고려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 이서연과 김진우가 피해자 박민준에 대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죄가 인정됨을 판결합니다. 이에 각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는 미완의 기도처럼 무겁고 길게 울려 퍼졌다. 환호도 박수도 없었다. 참석한 모든 이들의 깊은 한숨만이 있었다. 이서연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고 김진우는 눈을 감았다. 그들은 저항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만든 운명임을 마침내 깨달은 듯했다. 교도관들이 그들을 데리고 나갈 때 최경정은 문 가까이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경찰관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함께 지친 한 인간의 눈빛이었다. 이서연은 잠시 멈췄다. 최경정님,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제가 진실을 말하도록 강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직이 죄를 지우지는 않지만 때로는 마음을 치유할 수는 있습니다. 이서연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걸어갔다. 며칠 후 서울에는 세찬비가 내렸다. 경찰서 옆 작은 공원에서 최경정은 나무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방금 읽은 법원의 판결문을 손에 쥐고 있었다. 바람이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인간은 종종 악해지고 싶어서 악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잃는 것이 두려워서 길을 잃을 뿐이다. 그는 눈을 감고 나무숲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서연, 김진우, 그리고 박민준의 얼굴이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과거의 그림자처럼 번갈아 나타났다. 그날 오후 같은 하늘 아래 3사람의 운명은 각기 다른 길로 갈라졌다. 한 명은 고요히 묻혔고 2명은 후회 속에 갇혔으며
한 명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걸어갔다. 어쩌면 어딘가 멀리에는 모든 인간의 실수를 담고 그것을 아직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교훈으로 바꿀 만큼 충분히 넓은 침묵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내리는 모든 비는 모든 것이 너무 늦기 전에 마음을 정화하라고 하늘이 인간에게 상기시키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에필로그. 비가 그친 뒤 밤이 서울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비는 막 그쳤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젖은 흙냄새가 남았다. 거리는 한산했고 도시의 불빛은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마치 세상을 말없이 바라보는 수천 개의 작은 눈동자 같았다. 최경환 경정이 일하는 작은 사무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서연과 김진우의 사건 파일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손으로 쓴 작은 메모가 있었다. 진실은 늦게 올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최경정은 그 글씨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마침내 어깨에 미소 지었다. 그 사건은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누구의 마음속에서도 끝나지 않았다. 여자교도소에서 이서연은 용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낡은 책을 읽으며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차분한 방식으로 기억하기 위해 읽었다. 책장이 넘어갈 때마다 박민준의 얼굴 그림자가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아마도 눈물이 말라버렸거나 모든 후회가 속죄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이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의 다른 편, 남자 교도소에서 김진우는 텅 빈 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서연에게 보내지 못한 낡은 편지가 들려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고 잉크는 눈물방울에 거의 번져 있었다. 편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을 증오해. 시간은 계속 흘렀다. 철창 밖의 삶은 여전히 뛰고 있었고 사람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갔으며 새로운 뉴스가 나타났고 이서연과 김진우의 이름은 신문지면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하지만 박민준의 가족에게 매일 아침은 떠나간 아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의 사진 앞에 작은 향을 피우며 속삭였다. 아들아, 그곳에서 편히 쉬렴. 이 세상은 이미 그들에게 교훈을 주었단다. 어느 날 오후 최경정은 박민준의 가족을 방문했다. 이제 더 차분해진 소박한 집 거실벽에는 푸른 논을 배경으로 미소 짓는 박민준의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박민준의 어머니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최경정을 맞았다. 그들은 많은 말 없이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만이 밖에서 노는 아이들의 소리를 실어왔다. 최경정님, 박민준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최경정은 조금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어머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 과거에 살게 될 테니까요. 저는 제 아들이 더 이상 없더라도 미래에 살고 싶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가슴을 찔렀다. 최경정은 존경심에 고개를 숙였다. 몇 달 후 최경정은 서울 본청의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았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관사 발코니에 서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 속에는 수사관으로 살아온 수년 동안 보아온 모든 얼굴들이 떠올랐다. 피해자, 가해자, 증인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인간이 결코 완전히 악하거나 완전히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단지 때때로 잘못된 길을 선택할 뿐이고 모든 실수는 아무리 크더라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긴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의 임무는 단지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저 아래 가로등 불빛이 강물의 흐름처럼 긴 빛의 선을 이루며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최경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마치 박민준의 웃음소리, 용서를 구하는 이서연의 속삭임, 후회하는 김진우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비와 시간 사이에서 희미한 메아리가 되었다. 그날 밤 벽시계가 12번 울렸을 때 최경정은 사무실 불을 껐다. 그는 마지막 서류를 서랍에 넣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부드럽고 조용하게 마치 하늘이 세상에 남은 먼지를 씻어내는 것처럼. 그 모든 빗방울 속에는 아마도 약간의 희망, 약간의 용서, 그리고 길을 잃었던 모든 영혼을 위한 약간의 고요함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밤은 그 이야기를 덮었지만 그로부터의 교훈은 결코 덮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각자의 짐과 후회를 지고 걸어간다. 일부는 과거에 갇혀 있고 일부는 그것을 바로잡으려 애쓰며 일부는 용서하는 법을 배운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이든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장소, 즉 후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잘못된 걸음이 진실을 향한 여정의 일부였음을 이해하기 위해 뒤를 돌아볼 용기를 내야 하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몇 년이 흘렀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지만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어느 아침 동쪽 지평선에서 해가 막 떠오를 때 최경환은 서울의 새집 테라스에 서 있었다. 그는 하늘이 옅은 파란색에서 황금빛으로 변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 따뜻한 공기 속에서 그는 과거에는 좀처럼 찾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평화. 완벽한 평화는 아닐지라도 그의 마음이 달리기를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를 쫓지 않았다. 수년 동안 인간의 거짓말과 범죄 사이에서 살아온 끝에 최경환은 마침내 정의가 단지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더 부드럽고 더 인간적인 다른 형태의 정의가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완전한 자각 속에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감당하는 법을 배울 때였다. 그는 교도소 재소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짧은 보도에서 이서연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늙어 보였지만 눈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그 시선에서 최경환은 진정한 후회에서 태어난 평온함을 보았다. 그는 또한 김진우가 이제 동료 재소자들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것을 돕는 모범수 중 한 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최경환은 미소 지었다. 아마도 신은 여전히 그들에게 단순한 방식으로 자신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비가 내릴 때마다 최경환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항상 떠올렸다. 인간은 항상 빛과 그림자 사이를 걷는다.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이 빛을 향하고 때로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진다. 완전히 검거나 흰 것은 없다. 단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멈출 용기만이 있을 뿐이다. 최경환은 종종 경찰의 새 동료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임무는 단지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간성을 잃지 않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최경환은 박민준의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크림색 봉투 안에는 단정한 노인의 글씨가 있었다. 친애하는 최경환 경정님, 어머니는 썼다. 끝까지 제 아들의 명예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해변 근처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바다를 보며 민준이가 정말로 떠난 것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때로는 죄는 잊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복되지 않도록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편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기도처럼 느껴졌다. 부드럽지만 그의 가슴을 울렸다. 최경환은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다가 모든 단어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확인하려는 듯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다시 읽었다. 그날 밤 그는 이슬비에 젖은 도시의 보도를 걸었다. 가로등은 부드럽게 빛났고 차량 소리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와 섞였다. 모든 빗방울은 하늘도 인간을 위해 울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최경환은 생각을 과거로 가져가며 천천히 걸었다. 그는 이 세상이 결코 실수를 낳는 것을 멈추지 않겠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깨달았다. 모든 범죄에는 항상 회개를 위한 작은 공간이 있고 모든 슬픔에는 항상 누군가를 어둠에서 이끌어낼 준비가 된 손이 있다. 밤바람이 마지막 비의 향기를 불어올 때 최경환은 자신에게 속삭였다. 아마도 이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이기거나 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작은 빛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지키느냐에 관한 것이다. 그는 가로등 아래 멈춰 서서 물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림자가 떨리다가 빛의 반사와 하나가 되었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최경환은 평온하게 미소 지었다. 멀리서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시의 하늘은 구름 뒤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듯했다. 비는 완전히 그쳤다. 빛과 그림자가 번갈아 춤추는 보도 위에서 최경환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확고하고 가벼우며 아무리 어두운 이야기라도 항상 끝에는 작은 빛을 품고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빛은 결코 정말로 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다시 밝힐 용기 있는 마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 모든 이야기는 항상 무언가를 남깁니다. 단지 추억뿐만 아니라 교훈도 말이죠. 최경환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정의가 항상 처벌의 형태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각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민준, 이서연, 김진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랑이 재앙으로 변할 수 있지만 후회와 변화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 인생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빛과 그림자를 지고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때로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빛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최경환이 말했듯이 우리가 멈춰서서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만 있다면 그 빛을 다시 밝힐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상기시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어둠은 없습니다. 모든 실수, 모든 상처는 항상 삶으로부터 메시지를 가져옵니다. 인간은 아무리 멀리 길을 잃더라도 항상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이야기는 그것에 대한 감정을 나눌 때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당신을 침묵하게 만들었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당신 삶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후회 그리고 희망에 대한 감동적인 실화.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이 여정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